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주목할 소식들입니다. 14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급락세가 나오고 국내 증시는 약세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공매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현재 법인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개편해 대기업과 우량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이 주 목적인 기업은행이 너무 수익성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 택배노조가 11일부터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가 택배 차량의 지상 통행을 막은 것이 발단이 됐는데 노조 측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류회사 측으로 돌리면서 애꿎은 소비자들만 불편을 겪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올해 1분기 산업생산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불확실성이 여전해 본격적인 회복세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진단입니다. 네, 공매도 부분 재개 첫날 우리 증시는 다소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문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한해서 공매도 금지가 일단 해제됐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우선 공매도는 14개월 만에 부분 재개됐는데요. 이번 공매도 금지 해제로 코스피와 코스닥은 장 초반 혼조세를 보이며 등락을 반복하다 결국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3일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66% 떨어진 3,127.20에 코스닥은 2.20% 떨어진 960.81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이날 개인이 5,860억 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413억 원, 1,363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코스닥도 개인이 1,993억 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69억 원, 423억 원 순매도하며 하방 압력이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수준의 증시 대폭락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공매도가 허용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주가 지수도 마찬가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200은 전 거래일보다 0.47%, 코스닥 150은 3.12%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종목별 흐름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오늘 어떻게 마감했습니까?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장 시작 이후 혼조세를 보이며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대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하락 마감을 면치 못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LG화학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LG화학은 전거래일보다 2.68%,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86%, 셀트리온은 6.2%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는 소폭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CJ ENM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으로 장을 끝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5.97%로 하락폭이 가장 컸고 셀트리온 제약, HLB, 알테오젠 등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혹시 이번 공매도 재개 영향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종목들도 있었습니까?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과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큰폭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200에서는 신풍제약, 대웅, 종근당 등이 주가 급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신풍제약은 전거래일보다 12.18% 떨어진 6만 1,300원의 거래를 마쳤고 대웅은 7.99%, 종근당은 6.12%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 밖에 보령제약, 일양약품, 구강약품 등도 약세를 보이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150에서는 헬릭스미스, 휴원스, 시젠 등의 주가가 대폭 떨어졌습니다. 헬릭스미스는 무려 10.59%, 휴원스 10.58%, 시젠 8.01% 하락하며 장을 끝냈습니다. HLB 생명과학, 셀리버리 등도 전 거래일보다 3% 이상 떨어지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동안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시장 불안의 주범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공매도가 금지됐던 것도 그 때문인데 이번 재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오민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지난해 2월 코스피는 코로나19 직격탄으로 2,000선이 붕괴되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당시 외국인은 연일 순매도를 이어갔고 투자 공포 지수를 나타내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2011년 이후 8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지수가 급락하고 투심이 위축되자 지난해 3월에는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 대금이 1조 원 가까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시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공매도가 오히려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주범으로 지목된 배경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 조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과거 2008년과 2011년 이후 세 번째로 금지된 공매도.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약 1년 2개월 동안 이어지며 가장 긴 기간 시행됐습니다. 오늘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되기까지 당국은 2차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지난해 5월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했지만 같은 해 8월 당국은 공매도 금지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으나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재개 반대 여론이 주요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후 올해 3월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이유는 일부 종목 부분 재개를 위한 전산 개발과 시범 운용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매도를 두고 시장 활력 또는 시장 불안 요소라는 공방 끝에 결국 오늘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됐습니다. 이번 공매도 재개는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앞선 과거 2차례의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재개 당시 코스피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2008년 공매도 재개 후 코스피는 3개월간 10% 상승했고 2011년 재개 후에는 3개월간 14%나 올랐습니다. 그러나 다소 고평가되어 있는 업종과 종목은 이번 공매도 재개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한국 주식시장. 오늘부터 다시 시작된 공매도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오민지입니다. 공매도 재개 첫날 우리 증시는 일부 하락한 종목이 있었지만 비교적 큰 충격 없이 흘러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주목할 종목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증권부 이민재 박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이 공매도가 하락에 베팅하는, 그러니까 없는 걸 파는 투자 기법인데 구체적으로 원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뭐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이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예. 일단 그래프를 보면 일단 그 대차풀을 중심으로 이제 좌우를 상하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주식을 빌리려면 누군가에게 빌려줘야 하는데 누군가가 주식을 빌려주면 그것은 이제 대차풀이라는 곳에 플랫폼에 모이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주식을 빌리게 되면 그 이후에 이 빌리는 측이 공매도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공매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팔고 나중에 하락하게 되면 다시 되사는, 그래서 갚는 이런 방식이죠. 1년 2개월 만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하니까 시장에 굉장히 좀 불안감이 컸습니다. 재개 첫날은 좀 당초 우려와는 좀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오늘 뭐 증시는 좀 다소 막판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 좀 구분해서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미국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일단 관측에 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이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였고 이 대만 등 아시아 증시가 이제 급락을 했고요. 또 인도 확진자 확산 등 때문에 낙폭을 키웠습니다. 이 공교롭게도 공매도 재개와 좀 겹치면서 오비락이라는 좀 그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예. 이것을 제외하면 사실 오늘 우리 증시는 이 공매도 우려에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상승폭을 제한했다 정도의 영향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증권가에서는 과도한 또는 막연한 공포는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과 좀 맞아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공매도가 수급 불확실성을 야기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몇몇 바이오 또 2차 전지 종목들을 중심으로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즉 몇몇 개 정도는 이제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게 적용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 다른 종목들은 오히려 좀 수급 확대로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는데요. 이 관련해서 신중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그동안에 없었던 소위 하락 배팅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건 맞는데 사실상 오늘 하루에는 이게 변수였나라는 그런 아이러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공매도 자체가 전체적인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이슈는 아니다 정도를 좀 시장은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 되다 보니까 주가와 실적에 대한 그 어떤 괴리, 즉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공매도가 재개된 상황에서는 좀 다소 비싼 주식들은 실적 시즌에 변동성이 더 자극될 수밖에 없고, 거꾸로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거나 가격이 낮은 기업들은 공매도에서 피해 있다거나 내지는 그런 수급들이 더 몰려들면서 시장에서는 더 좋은 성적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서 이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환율이 좀 마지막 장 막판에는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환율 부분은 그럼 갑자기 왜 변화가 있었던 거죠? 아무래도 미국 경기가 좀 좋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에서 이제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무래도 뭐 제조업 지수라든지 경기 지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국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도 봤고, 여기에 이제 미국으로 돈이 좀 흘러가기 때문에 환율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군요. 첫날만 보고 우리가 앞으로의 장을 좀 예단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충격이 크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충격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장기적 영향은 더욱 미미하다라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예. 일반적으로 공매도는 이제 할 수 있다고 무턱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주식을 산 것은 뭐 주식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그게 손실이지만, 이 공매도는 빌린 주식이라는 점에서 이론상으로는 손실이 무한대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학개미의 등장도 부담인데요. 앞서 미국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스톱 주식을 사서 이 공매도 세력에 손실을 입힌 것이 대표적입니다. 즉 공매도를 하는 측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또 이번 공매도 재개는 전체 공매도 재개가 아니고 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대한 부분 재개라는 점에서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풀이가 나오고요. 또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과거와 비교해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 국내 주식에 대한 매도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이 공매도를 할 여력이 다소 좀 부족하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공매도가 만약에 큰 변수가 앞으로 아니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뭐 다른 전문가들은 눈여겨볼 게 좀 많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예를 예. 들면은 뭐 지난주에 증시가 다소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뭐 공매도 영향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일단 대내외 변수와 SK, 그 IE 테크놀로지의 역대 최고 증거금이 좀 모이면서 수급이 다소 악화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뭐 일단 해당 증거금이 환불되는데 이후에 이런 부분이 일부 좀 해결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요. 예. 또 뭐 글로벌 증시의 긴장감을 확대시키고 있는 테이퍼링의 여부도 일단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관련해서 또 신중호 연구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 한 가지의 단어로 얘기 드리자면 비용입니다. 비용. 기본적으로는 미국에서도 재정 지출에 대한 기대는 좋지만 결국 세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거. 그러면 세금이 올라갔을 때 피해가 가는 기업이나 고밸류 주식에 대한 변동성을 계속 깔고 가는 것 같고, 한국에서도 기본적으로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고 더불어서 대출 규제라든지 공매도도 사실은 비용 단에 대한 이슈일 수 있거든요. 예, 뭐 청약이야 이제 끝났으니까 자금이 다시 풀릴 거고 현재 시장의 핵심 변수는 테이퍼링이다 이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 개별 종목별로는 이제 단기 변동성이 있을 거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종목별로 한번 박 기자와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박 기자, 박혜린 기자가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오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뭐 긴급 진단이라서 뉴스앤마켓은 없습니다. 뭐 저야 앞으로 계속 박 기자가 여기 나와주면 좋겠지만 오늘만 일단 나오는 것으로 하고 네. 먼저 이 공매도 우려감이 큰 종목은 어디를 꼽아볼 수 있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바이오 쪽은 실적 대비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불안감도 큽니다. 예. 신동우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시죠. 코로나19 이슈에 최근 반등에 성공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역풍을 맞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재개로 부정적 영향보다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제약바이오 업종 분위기는 사뭇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타켓이 되지 않았나 싶은 좀 생각은 들거든요. 장기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움직임에 그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모든 백신주가 다 가거나 모든 치료제가 다 가거나 다 똑같이 움직이고 이런 거는 이제 지나간 거잖아요.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고 비중이 높은 종목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코스피 200 지수 구성 종목 가운데 셀트리온과 신풍제약 등이 꼽히고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 중에는 HLB와 시젠, 헬릭스미스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매도 잔고 비중보다 대차고래 잔고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내에선 주식을 빌리지 않고서는 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매도가 늘기 전 대차 거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 대차 잔고 증감 현황을 보면 HLB와 시젠, HLB생명과학 등이 1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31조 원에 달하는 증거금으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상장했던 SK바이오팜의 대차 잔고 중 최근 20거래일 증가분 비중은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재개 이후엔 바이오 업종목별 수익률 격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진단업체나 백신업체나 차별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찐바이오들 소위 이제 코로나와 관련이 없는 임상업체 중에서 성과가 나는 기업들은 이번 조정이 지나고 나면 더 크게 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결국 코로나19 이슈에 따라 주가가 기초 여건 대비 과도하게 오른 종목 중심으로 단기간 공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임상 결과와 기술 수출, R&D 성과 등이 동반된 종목을 선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기초 여건 대비 과도하게 오른 종목들에서 주로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에 대해 다소 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먼저 공매도의 선행 지표로 불리죠. 대차 잔고가 증가한 종목이 대표적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사실 공매도 이슈가 아니더라도 투자에 좀 신중해야 될 조건인데요. 밸류에이션 대비 고평가가 됐거나 밸류에이션 대비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이 대표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공매도 우려를 비껴갈 만한 종목을 한번 짚어보죠. 어떤 종목이 안전한 겁니까? 네, 이럴 때일수록 근간이 탄탄한 실적 성장주에 이제 베팅하는 것이 공매도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힙니다. 예. 또 증권업계에서 경험적으로 보다 보면 공매도는 기관 순매도 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즉 일명 기관 빈집주라고 하는데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종목들을 위주로 찾아보는 게 현명하다는 조언입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 그리고 기관 빈집주를 찾아라. 다 짚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박 기자가 샘플로 한 두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네,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효성 TNC였습니다. 네. 효성 TNC는 오늘 장 초반 공매도 재개 이슈로 증시의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서도 10% 넘게 오르며 80만 원 선을 웃돌기도 했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에도 시장을 놀라게 할 만한 실적이 예상됐기 때문인 것으로 증권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효성 TNC가 3개월 동안 80%가 올랐네요. 이 단기 급등 종목은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앞서 박 기자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단기간 급등한 종목은 맞습니다. 네. 다만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또 시장이 효성 TNC를 보는 눈높이도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유 있는 급등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고요. 당초 시장의 추정치보다 30% 넘게 잘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유 있는 급등이라고 하면 공매도 표적이 될 가능성은 그만큼 낮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실 2분기 실적입니다. 예. 1분기 실적은 이미 발표된 거니까 소멸된 이슈로 볼 수도 있고 또 사실 지난해 1분기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에서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왔습니다. 예. 2분기 실적까지 내다봐야 하는 이유고요. 이에 더해 2분기 실적도 전년 대비 또 전분기 대비까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효성 TNC 2분기 영업이익이 약 3,16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며 흑자 전환을 하는 것이고 1분기와 비교해서도 한 28%가량 증가한다는 설명입니다. 효성 TNC가 2분기에도 실적이 더 괜찮아질 걸로 전망되는 이유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스판덱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효성 TNC의 섬유 부분 실적도 급증하고 있고요. 예. 또 자동차 업황 개선으로 베트남 타이어 코드의 판매량과 마진율 또한 크게 좋아지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효성 TNC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네. 효성 TNC는 스판덱스 섬유를 생산하는 글로벌 1위의 기업입니다. 최근에 레깅스나 요가복 즐겨 입는 분들 많죠.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신축성이 필요한 모든 곳에 스판덱스가 들어가는데요. 수요가 급증한 한편 공급은 뒤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오르고 있고 이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런 이유로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올려잡았고 대부분 100만 원 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적 전망이 괜찮고
그렇다면 이제 재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사실 효성 TNC의 발목을 잡고 있던 게 부채의 비율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렇지만 급격하게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예.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에비타라고 하는데요. 키움증권은 올해 효성 TNC 에비타가 1조 원을 상회하며 그간의 우려를 잠재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좀 뭐 부채 비율도 좀 건전해지는 것 같고 앞서 이제 박 기자가 언급한 것 중에 이렇게 실적이 좋으면서 기관 빈집주인 곳을 좀 눈여겨봐라라고 했습니다. 네. 효성 TNC 같은 경우는 기관 빈집주에 해당하나요? 어떻습니까? 네,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은 4월 한 달간 단 6거래를 제외하고 줄곧 팔아치웠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수급을 한번 살펴보자면 기관은 1,164억 원가량 순매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관 빈집주가 맞군요. 공매도 재개에 따른 우려가 적은 종목으로 지금 효성 TNC를 짚어봤고 한 가지 더 꼽는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효성 TNC는 주가가 급등하는 와중에 실적까지 잘 나와준 것이라고 보면 주가가 부진했는데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와준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호텔 신라인데요. 지난해 3월은 코로나19로 증시가 크게 고꾸라진 시기였죠. 이때와 비교해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등한 상황입니다. 앞서 다른 효성 TNC의 경우 주가가 850% 넘게 상승한 상황이고 코스피 지수만 보더라도 이때와 비교해 2배 넘게 올라왔지만 호텔 신라의 주가는 약 40% 정도 상승에 그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호텔 신라가 뭐 4%대 정도 상승을 했나요? 많이 네, 상승을 맞습니다. 한 걸로 보이는데 실적이 뭐 얼마나 잘 나오길래 이렇게 된 거죠? 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 정도 하락했지만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특히 1분기 면세점 영업이익률이 6.6%까지 개선이 됐는데 코로나19 이전이 2019년 당시에 5.1%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놀랍죠. 네, 공항점과 관련한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00억 원 정도 감소를 했고요. 시내 면세점 수익성이 5% 수준까지 회복되는 등 손익구조가 큰 폭으로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 앞서 이제 효성 TNC처럼 2분기 실적이 중요하겠죠. 어떨 걸로 보입니까? 네, 증권업계에선 지금이 실적 개선의 사이클의 초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월별 면세 매출을 살펴보니까 2월은 이 연휴 등의 영향으로 1월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3월에 회복을 했습니다. 또 4월 매출은 3월 대비 오히려 20%가량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매출은 줄었지만 면세점 쪽에서 효율화를 좀 거뒀다라는 건데 이 호텔 신라잖아요. 호텔 쪽은 네. 어땠습니까? 네, 호텔 레저 부문은 1분기에 약 한 달간 투숙률 60%로 수준이 제한이 됐었죠. 그렇죠. 네, 현재는 투숙률 제한도 완화가 됐고요. 수요도 회복되고 있고 객단가도 인상되고 인력 구조 조절 효과 등까지 맞물려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보는 목표 주가 또한 이렇게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매도 재개에도 끄떡없을 종목으로 이 효성 TNC와 호텔 신라 두 곳을 박 기자가 정리를 해줬는데 이 기자, 그동안 이 개인 투자자들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발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 뭐 재개가 됐고 시장의 충격이 예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개인들의 반발이 좀 잦아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불씨가 아직 남아 있는데요. 뭐 애초에 이제 당국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 아직도 큰 상황입니다. 예. 뭐 예를 들면 금융당국이 지난 3월에 이제 공매도 금지에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2개월가량 연기를 한 걸 보면 이 대책을 마무리 짓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아직 좀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 한국거래소가 시장 감시 차원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일부 정치권에서 일단은 사후 적발은 좀 늦다면서 코스콤 등의 더 세밀한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 거래의 모든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을 하고 확인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만들자는 게 대표적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특히 이제 개인 공매도도 할 수 있게 한 2조 4천억 원인가요? 대주 규모를 좀 늘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영향을 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지난달 말부터 개인 투자자 할 수 있는 공매도를 할 수 있는 투자 자격에 대한 일정 교육을 받으면 이걸 할 수가 있는데 이 전문 투자자 등을 포함해서 현재 한 2만 명 이상 등이 자격을 얻어서 공매도 참전을 대기를 하고 있지만 얼마나 공매도를 좀 할지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당국은 과거보다는 일단 대주제도 참여 증권사를 늘려서 이 물량을 한 2조 4천억 원 규모 정도로 확대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간이 최장 60일 정도 보장되는 것과 이따 비교를 하면 외국인 등과 비교해서 좀 부족하다면서 개인들이 좀 제대로 참여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 강화가 아직도 미흡하고
또 공매도를 악용하는 세력이 없어야 된다고 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가 일단 부분 재개됐지만 그럼에도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같은 경우에 대주기간이 60일 보장이 된다는 건 공매도를 걸고 60일 안에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이 난다 이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권부 이민재,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IBK 기업은행의 본래 이름이 중소기업은행이라는 거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지난 1961년 중소기업의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이 국책은행. 하지만 요즘 행보는 정반대입니다.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기업은행이 대기업과 우량기업들을 우대하는 전용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윤종원 행장 취임 후 수익성 향상에 몰두하면서 이른바 돈 되는 기업만 유치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05년부터 이브랜치라고 불리는 기업 종합자금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과 내부 시스템을 연계해 기업들이 편하게 자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구축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기업은행은 올해 18억 원을 들여 법인형 오픈뱅킹 시스템 도입 등 시스템 개편에 나서는데 대기업, 우량기업 전용 맞춤형 서비스로 더욱 차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반 기업들은 인터넷 뱅킹을, 대기업, 우량기업들은 이브랜치를 각각 나누어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우량기업 신규 유치, 그리고 타행이탈 방지 등 마케팅 도구로 이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두고 중소기업 지원이 주 목적이 돼야 하는 기업은행이 대기업, 우량기업 전용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기업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용 자금관리 시스템도 있다며 차별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의 기업 자금관리 시스템 가운데 중소기업과 대기업, 우량기업을 처음부터 구별해 운영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가가 설립한 국책은행입니다. 대기업과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보다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더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초 윤종원 행장이 취임식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튼튼한 자본력을 갖추고 혁신 창업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금융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한 것과도 거리가 먼 행보입니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돈 되는 기업들 모시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본연의 역할을 잃어버린 기업은행에 대한 소식 내일도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택배 노조의 파업 소식입니다. 서울의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차량이 주차장 높이 문제로 진입을 못해서 논란이 불거지더니 결국 총파업으로 번질 조짐입니다. CJ 대한통운이 이 문제를 손수레나 높이가 낮은 차량을 이용해서 해결하기로 주민들과 합의했는데 노조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내부에서는 이 노조가 내세운 근거가 다소 석연치 않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1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지난 1일 치러진 대의원 투표에서 파업 안건이 76%의 찬성으로 통과함에 따라 오는 6일 전체 조합원 투표에 붙여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갈등은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가 사고 위험을 이유로 택배 배송 차량의 지상 통행을 막으며 시작됐습니다. 개별 배송을 위해선 손수레를 이용하거나 주차장 출입이 가능한 낮은 높이의 저상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사들이 수백만 원의 사비를 들여 차량을 마련해야 하는 데다 저탑 차량은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택배노조는 이것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예방기준 위반이라며 CJ 대한통운 대표이사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자기가 고용한 직원들을 보호하는 회사가 우리 사회는 불가능한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CJ 대한통운은 아파트 측과 협의를 한 것일 뿐이지 합의를 한 게 아니고
자사 소속 기사들은 대부분 저상 차량으로 바꾼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인 CJ 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들은 노조에 가입돼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단위로 진행하는 총파업의 명분이 빈약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총파업까지 가서 하느냐. 그 고덕동의 아파트 그 단지는 전국 파업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이제 나쁜 주민이 돼버리는 건데 과연 이게 그 정도에서 하느냐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업계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일반 분들 여쭤보면은 많이 무리를 좀 두시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하세요. 몰아붙여서 될 사항이 아닌데 총파업까지 지금 거론하고 이게 지금 하는 사항이 절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지금 중론이시거든요. 때문에 지난 4월 진경우 위원장을 중심으로 새 지도부를 꾸린 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본격 활동에 나서며 해당 단지를 표적으로 삼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1월에도 택배 분류 인력 투입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 택배노조가 소비자를 볼모로 명분 없는 파업을 강행하는 모습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팬데믹과 비대면 문화 속 택배 수요가 날로 커져가고 있는데 이 택배 노사가 거듭되는 분쟁을 또 빨리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3주 연장이 되면서 올해 가정의 달 특수는 물 건너갔습니다.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 논의마저 늦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은 쌓여가는 빚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한 펜션입니다. 대학교 MT나 직장 야유회로 북적거려야 할 시즌이지만 가족 단위 캠핑객들만 눈에 띕니다. 펜션업계는 영업에 숨통을 틔워줄 완화된 거리두기 조정안을 기대했지만 거리두기 단계가 3주 더 연장되면서 5월 특수는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1년 동안 조금 매출이 많이 줄었는데 이제 지금 또 5월에 이제 가족 단위나 이제 직장 모임이나 이제 단체 손님을 좀 받아야 되는데 또 이제 그 거리두기 연장한다고 하니까 좀 많이 걱정이 되죠. 정부의 이번 방역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2월에 이어 석 달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 제한 조치가 길어지면서 빚으로 코로나19 충격을 버티던 자영업자들의 부채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겁니다.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소득의 40%가 넘는 고위험 자영업자 가구는 지난해 19만 2천 가구, 이들의 부채는 76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이는 코로나19가 본격화하기 전 같은 해 3월 말과 비교해 9개월 사이 고위험 자영업자가 8만 3천 가구, 고위험 부채 38조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군다나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 논의마저 차일피일 밀리고 있어 이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려면 계속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속되고 있음으로써 비용에 대한 부담을 계속 느끼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좀 해달라라는 부분이고, 중요한 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침 완화, 스스로 좀 책임감 있게 방역 활동을 할 거고 5인 미만에 대해서도 영업시간을 좀 더 확대를 좀 해달라. 영업 제한과 부채 증가, 고정비 증가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오늘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LG그룹에서 분리된 LX홀딩스가 드디어 닻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물류와 반도체 설계를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M&A와 IPO까지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구본준 회장이 이끄는 LX홀딩스가 출범했습니다. 구 회장은 출범사를 통해 LX홀딩스에 속한 기업은 1등 DNA와 개척 정신을 가진 기업이라며 가장 소중한 자산인 사람을 통해 좋은 기업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LX홀딩스는 LG그룹 내 LG 상사와 실리콘웍스, 판토스 등 5개 회사로 구성됐습니다. 물류와 시스템 반도체 설계 등 각각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핵심 계열사인 LG 상사의 올 1분기 매출액은 3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1,1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50%, 127% 급증했습니다. LX홀딩스의 자산 규모는 8조 원가량으로 재계순위 50위권에 들어갑니다. LX홀딩스 관계자는 우선 오는 27일 LG와 LX를 각각 상장한 뒤 이르면 하반기 중 대주주 간 지분 정리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계열 분리 승인을 받는 것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하고 M&A나 기업 공개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LG 상사는 최근 정기주주총회에서 헬스케어와 신재생 에너지 등 여러 신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고 판토스의 경우 상장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번 계열 분리는 LG가의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승부사로 불리는 구본준 회장은 1985년 금성반도체에 입사한 뒤 LG 디스플레이와 LG전자, LG상사 등의 대표를 맡아 그룹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올해로 만 70세인 구 회장에겐 LG전자에 다니는 아들 구 형모 씨와 투자회사에 다니는 딸 구 연재 씨가 있습니다. 한편 출범을 앞두고 불거진 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사명 사용 갈등은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LX홀딩스 본사가 들어서는 LG 광화문 빌딩에 LX 로고가 달리는 것은 다음 달입니다. 한국경제TV 고용욱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식입니다. 2기 신도시인 인천의 검단 신도시로 아파트 청약자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습니다. 2기 신도시는 서울로의 접근성 문제 때문에 그동안 수요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죠. 당장 검단을 지나는 GTX D 노선도 서울로 진입하지 않는 걸로 계획이 대폭 축소됐는데 그럼에도 지난주 검단의 아파트 청약에 10,000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그 배경이 뭔지 홍원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주 실시한 인천 검단 신도시 우미린 파크뷰 1, 2단지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20대 1을 웃돌았습니다. 497가구 모집에 10,000명 넘게 몰린 겁니다. 지난주 정부는 GTX D 노선을 강남으로 연결하겠다는 당초 계획에서 수정해 김포에서 검단을 거쳐 부천까지만 연결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검단 신도시 주민들은 서울 접근이 어려워져 피해를 봤다며 차량 집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악재가 나왔는데도 이번 결과는 치솟은 서울 집값을 견디지 못한 젊은 무주택자들이 청약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청약에 나서며 2019년까지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렸던 검단 신도시의 청약 경쟁률이 2020년부터는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번 청약에서도 특별 공급에서 생애 최초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1순위 기타 지역 경쟁률도 해당 지역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다만 검단 신도시의 향후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인천에 대한 물량이 있고 김포, 부천 대장지구까지 물량이 넘쳐날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수요가 인천까지 번지긴 했지만 3기 신도시가 조성될 경우 검단의 아파트값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검단 신도시는 청약 당첨으로 인한 차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올해 1분기 산업생산지수가 지난 2000년 1분기 통계 집계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전 산업생산지수는 111.2를 기록해 전분기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뛰어넘었을 뿐 아니라 3분기 연속으로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제조업을 비롯한 광공업 생산지수 상승이 주요했던 반면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아직 미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오름폭이 2개월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종합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0.35%, 0.91% 상승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 3월 0.38%로 상승폭이 줄기 시작해 지난 4월 0.35%로 2개월 연속 오름폭이 둔화됐으며 수도권 역시도 지난 3월 0.96%에 이어 지난 4월에는 0.91%를 기록하며 2달 연속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네, 플러스픽 시간입니다. 이지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죠. 네. 애플 없인 못 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사과 좋아하십니까? 그렇죠. 사과 네, 좋아하죠. 저도 사과 좋아하는데요. 오늘 그 사과 얘기가 아니라 애플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애플 없이 못 살아 뭐 이런 노래를 부를 것 같아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예. 투자의 귀재라는 별칭만큼이나 투자에 관한 한 후회를 안 할 것 같은 워런 버핏이 이번에 좀 후회를 했습니다. 애플을 판 게 실수인 것 같다면서 애플은 주식은 아직도 엄청나게 싸다 이렇게 주주총회에서 말했기 때문인데요. 버핏이 회장으로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해 4분기에 보유하던 애플 주식 가운데 3.7%를 매각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실망시키지 않고 이 노래로 네. 출발을 했는데 애플의 미래를 상당히 좀 전도유망하게 보는 그런 발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네, 이런 발언에서 보면 전도유망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워런 버핏은 애플 제품은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좀 힌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이폰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최근에 출시된 아이폰 12의 매출이 전년보다 65.5%나 급등하면서 업계 추정치를 웃돌았고요. 특히나 아이폰 시리즈 가운데 가장 비싼 프로 모델이 잘 팔리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의 1월에서 3월간 실적도 크게 개선이 됐는데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114%나 증가했고 매출액은 53.6%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은 이렇게 실적도 좋은데 상당히 좀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애플은 현금을 회사에 쌓아두지 않는다 이런 정책으로 돈을 벌면 그만큼 주주에게 다 돌려주고 있습니다. 예. 이번 분기에는 9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과 주당 0.22달러의 현금 배당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애플 지분 일부를 매각한 워런 버핏의 회장이 좀 아쉬워할 만한 그런 대목입니다. 다만 여전히 버핏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건 애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돈으로 124조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팔긴 했지만 애플 사랑은 여전하다, 버핏의 네. 그런 얘기군요. 그런데 애플의 경쟁사 하면 이제 삼성전자 아닙니까? 네. 실적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도 되게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앵커는 삼성전자의 그 휴대폰을 좀 쓰고 계시죠? 그렇죠. 예, 역시 삼성전자의 매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1분기 전체 매출은 65조 원이 넘었고 영업이익은 9조 원이 넘으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었지만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역시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IM 부분의 실적이 좀 좋았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애플과는 다르게 좀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올 들어서 1.6%가 올랐지만 삼성전자는 1.8%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핏이 왜 삼성전자가 아니고 애플만을 고집하는 건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여기 있지 않나 싶은데 같은 호실적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까? 네, 일단 삼성전자의 IM 부문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애플과는 다르게 가성비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서 수익성을 크게 개선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네. 또 최근에 비메모리 공급 부족에 의한 생산 차질이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담감이 주가 상승을 좀 제한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향후 주가 랠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지금의 81,500원 수준에서 12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한국투자증권도 최근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코로나 금주령이네요. 네, 2021년에 금주령이 내려졌다면 좀 믿으시겠습니까?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기자 같은 경우 아주 끔찍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되게 슬플 것 같은데 앵커는 네. 좀 어떠세요? 금주령. 저는 술이 없으면 건강하고 좋죠. 그러시군요. 저와 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일단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요. 바로 일본 얘기입니다. 일본에서 3차 긴급 사태가 발령이 된 건데요. 그러면서 코로나에 따라서 음식점 영업은 오후 8시로 제한이 되고 이마저도 술 판매를 아예 금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아예 술을 못 팔게 한다면 정말 이 기자같이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반발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술 좋아하는 거를 앵커 덕분에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뿌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술을 마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리에서 이렇게 술을 즐기면서 아침이 되니까 이렇게 쓰레기가 곳곳에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됐죠. 도지사가 하도 안 되겠으니까 편의점에 주류 판매를 좀 자제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상황이
상황이라고 풀이가 됩니다. 원래 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기로 유명한 게 일본이었는데 네. 참 옛말이 된 것 같네요. 네. 우리나라도 영업시간 제한이 현재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술을 못 팔게 하지는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일본의 모습이 영국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예. 영국에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리버풀의 야외 광장에서 콘서트가 열렸는데 약 5천 명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로 모였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콘서트가 끝난 이후에 5일 후에 또 검사를 받겠다고 동의한 사람들이라고 알려지는데요. 지금 되게 신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영국은 뭐 이미 3달여의 봉쇄 조치를 풀고 식당과 술집 등의 영업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코로나에 대응하는 두 나라의 자세가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인데 어떤 부분이 이런 차이를 만든 걸까요? 일단 뭐 일본이나 영국이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속도 자체는 좀 비슷합니다. 네. 일본 정부가 3차 긴급 사태를 선언한 25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인구 100만 명당 신규 감염자는 일본은 37.73명, 그리고 영국은 36.58명으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영국은 백신 접종률이 50%에 달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채비를 좀 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백신 접종 지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 조치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일본의 백신 접종률은 1.97%로 OECD 국가 가운데 꼴찌 수준입니다. 네, 주당 이지우 기자의 행복도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 백신 접종률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우리도 접종률이 아직 많이 미진한 편이니까 자유롭게 활동하지는 못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일본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정도의 방역 조치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백신 접종률 역시 뭐 일본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인 3%대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차 접종이 지연된 화이자에 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에도 백신 수급에 불균형이 생기면서 향후 접종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현재까지 국내에 도입된 물량의 91.2%가 이미 접종에 쓰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하면서 K방역의 어떤 명성도 무색해진 상황인데요. 이런 한국과 일본을 두고 뉴욕타임즈는 사치스러운 시간 혜택을 누렸고 결국에 다른 나라의 백신에 의존하고야 말았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뭐 백신 확보 안 하고 싶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백신 주권이라는 걸 확보하려면 위탁 생산 말고 국산 백신을 조속히 개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플러스픽 이지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글로벌 뉴스입니다. 먼저 중국 증시는 오늘부터 3일 동안 노동절 연휴로 휴장한다는 점 전해드리겠고요. 바로 글로벌 뉴스 첫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자에 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가계의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은 지난달 41%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경기 회복 기대감에 증시가 다시 고점을 뚫고 올라가자 이제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까지 급증했다고 합니다. 미 금융당국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신용거래 잔고는 지난달 기준 8,230억 달러였는데요. 한화로 무려 918조 7천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소식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생산업체들이 한국과 대만에서 증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대만 현지에서 생산하면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일본 반도체 기업 도쿄오카 공업은 인천광역시에 있는 기존 공장에 수백억 원을 투자해서 설비를 확충하고 생산 능력도 2018년 대비 2배로 늘렸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불화수소, 폴리이미드와 함께 일본 정부가 재작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수출 규제를 강화한 품목입니다. 인텔 관련 뉴스도 있었는데요. 이 인텔이 반도체 연구 개발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6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텔의 팻 겔싱어 CEO는 유럽 출장 중에 이스라엘을 방문해 반도체 투자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성명을 통해 이번 투자로 인텔과 이스라엘의 역동적인 미래가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겔싱어 CEO는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 가운데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12%에 불과하다며 미국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테슬라의 유럽 생산 기지가 될 독일 기가팩토리의 완공일이 내년 1월 말까지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독일 공장 완공 시기를 원래 목표보다 6개월 뒤로 미루는 것을 승인했다고 하는데요. 테슬라가 독자 개발한 배터리의 대량 생산이 최소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지연될 것이 독일 공장 완공 연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박찬희였습니다. 다가오는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내일 국내에서는 7차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기업 소식으로는 하이브와 카카오게임즈, 삼성중공업 등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글로벌 일정으로는 미국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진행되고 아시아 시장 중국과 일본 증시 휴장이 이어진다는 점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회장이 온라인 주주총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On March 31st, I ran off a list of the 20 largest companies in the world by stock market value. Make your own guess. How many of those companies are going to be on the list 30 years from now? Which goes back a little more than 30 years. And look at the top 20. From 1989, none of the 20 from 30 years ago are on the present list. None. 예, 그러니까 30년 후 미래를 선도할 기업을 예측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 뜻인 것 같은데 확실히 저 당시에는 이름만 들어도 다 알았던 엑슨모빌이나 제너럴 일렉트릭 이런 기업들이 지금 주가를 보면 또 많이 밀려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 세계 20위권 하면 애플, 아마존, 삼성 같은 기업들인데 이런 기술주에 대한 지나친 맹신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도 풀이가 됩니다. 예, 그래서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에 투자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튼튼한 대기업 한 곳만 골라서 영원히 뼈를 묻겠다,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유념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플러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물.